어떤 맞습니다. 언론보다는 훨씬 낫네요. 사실 우리 언론들을 네.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언론사가 의도를 가진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정확한 사안을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저는 외신을 보라고. 외신을 보는 게 낫다. 네, 외신을 보시라고. 제일 답답한 게 이게 무슨 네. 정치 무슨 쟁점화 시켜서 맞습니다. 스포츠 중계하듯이 이거 탄핵 반대 찬성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외신만 봐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신도 명확하게 이걸 내란이라고 얘기를 내란을 하고 하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한 걸 폭동이라고 폭동이라고 하고요. 규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신들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막 정치적 쟁점화 시켜가지고 그래도 윤석열이 잘했네 뭐 이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러면 너 이 사안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알아? 그랬을 때 그냥 저는 외신을 차라리 보면은 그 객관적인 사안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언론이 자,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자칫하다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쪽만 그런다고 해서 뭐 우파니 좌파니 한쪽만 봐서 안 되고요. 저는 항상 우파도 보고 좌파도 항상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제가 갈라스파고스 섬에 갇혀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 문희정 평론가의 방금 얘기는 상당히 울림이 있다. 일단 먼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넘어가 보죠. 최소한의 언론으로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좀 최근에 보면 핵물질 시설에 방문했더라고요, 김정은이. 그건 어떻게 봅니까? 이게 전략적인 겁니까? 아니면 핵 우리 있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뭐 물론 백악관 대변인이라든지 백악관 측에 질의를 하면은 우리는 북한을 그전하고 똑같이 그냥 핵 폐기가 목표야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본인 입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것 이외에는 주변 얘기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트럼프 얘기만 중요하다. 당연합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뉴클리어 파워 핵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가 없지만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 5나라 이외에는 인정을 안 받지만 중요한 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있죠. 그러면 북한이 적어도 그 급으로는 북한은 가고 싶어하는 거고 미국도 현실적으로 그 급으로는 일단 인정해놓고 거기서 시작해야 돼라는 얘기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북한이 미국의 그런 분위기 감지했잖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저희 북한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논란이 많아졌어요. 네. 미국이 그렇게 발언하는 게 맞냐 어쩌냐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도와준 거죠. 보세요. 있는걸요? 김정은 TV 위원장도 되게 전략적이네요. 당연합니다. 딱 그 타이밍에 딱 가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죠. 트럼프가 헛소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을 가졌다라는 걸 대외만방에 과시하는 거죠. 둘 다 참 정치를 하여튼 외교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트럼프가 그렇게 그 위치 거기를 방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김정은이 그렇게 방문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뭐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 친구 역시 내 마음을 잘 센스 아네. 있다. 이게 우리가 날 도와주는구만. 왜? 말 안 해도 아는구나. 이렇게 가뜩이나 주요 외신들이 나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데 야 봐라. 센스쟁이 김정은. 김정은이 보여줬잖아. 내가 헛소리한 거냐? 김정은이 보여줬는데 보여준 거죠. 아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모든 사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통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이 방송을 치고 들어왔어요. 자, 오늘 일요일 이럴 때 차라리 제가 방송을 올려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낫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오늘 또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방송하고 있는 세클턴 박단자, 자,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요 만장의 학부형들이 모인 학예회 발표에
초등학교 1학년 대표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제가 딱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오후반, 오전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강당이 아주 저희 어머님도 그때 계셨고요. 꽉 차 있더라고. 뭐 숨쉴 틈이 하나 없더라고. 딱 올라가니까 어린 나이에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선생님께서 저한테 공과 나무꾼 얘기를 5분짜리 정도 원고를 줬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외우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틀은 안 바꾸고 제일 처음에 공과 나무꾼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느낌이 내 생각이 시골에 농사 짓고 막 김 메고 이런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학교에 나와서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 저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를 이렇게 쏘아보면서 웃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 5분 제가 딸랑 얘기해가지고 내려가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이왕이면 저는 고생하신 분들이잖아. 어린 나이에도 우리 어머님들 엄청나게 시골에서 그런데 오랜만에 학교에 발표 나와가지고 분 바르고 없는 분 있는 분 이렇게 바르고 나오셨는데 제가 5분이라는 그 선생님이 준 건 저한테 너무나 아쉬웠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각색을 해본 거예요, 즉석에서.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원래 그런 놈이야. 그래서 이제 그 나무꾼은 공과 나무꾼 중에서 현명한 애 있잖아. 힘세고 현명한 애. 이제 그거는 이제 현명하지만 힘도 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바꿔본 거죠. 그 나무꾼 한 명이 남으로 도망가고 한 놈은 죽은 척 했잖아요. 그 죽은 척 한 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내려오다가 어느 길목에서 산 길목에서 큰 바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위를 궁금하니까 이 바위가 이상하게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바위를 이제 아무도 못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바위를 이제 들어서 한쪽에 치워놨는데 야 거기 이렇게 밑에 보니까 지하로 사다리가 있고 밑으로 쭉 있는 사다리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리 내려가 본 거예요. 그 친구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이 얘기로 이제 바꿔본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머리 9달린 괴물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바꿔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쪽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그 9달린 괴물과 싸워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잡혀 있는 사람들 구출해주고 그 금은부화를 뺏어서 다시 지상으로 가져와서 세상을 이제 행복하게 만들었다, 다 나눠줬다, 막 이런 얘기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각색하고 내려왔어요. 제가 내려오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뭐 나무랄 줄 알았어요. 저를 그냥 자기 얘기를 안 하고 지어서 얘기해 불고 5분 안 하고 15분 말이 10분이지만 제가 한 15분 한 것 같아요. 꽤 길었어요. 그 얘기 자체가 그렇게 짧지 않아요. 스토리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연단에 내려오니까 선생님이 저를 정말 그 선생님께서 저는 이름도 기억합니다. 김선혜 선생님이었거든요. 여선생님이었어요. 저를 감동하면서 안아주더라고. 버쩍 안아주더라고. 야 우리 박순이 대단하다 그러더라고. 저 지금 그 당시 얘기하려면 계속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어린 마음에도 참 슬펐어요. 제가 그 얘기를 흘려들었거든요. 어느 여름방학 때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그때 굉장히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방송 내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직 뭐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저의 방송, 그러니까 남의 방송을 지금은 이 방송을 근데 이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듣고 한번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맹점이라든가 아니면 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거 한 번 더 평가해 주는 거죠. 걸러주는 거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뭐 저작권에도 걸릴 수 있고 그런 거고요. 저는 그리고 사실은 물론 저도 당연히 저의 뭐 생각은
저의 어떤 그 뭐 쉽게 해서 뭐 박순 TV라든가 그런 걸 한번 시도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싶죠. 그러지만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뭐 제 능력도 뭐 역량 또는 뭐 그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부족해서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반드시 천안함을 부셔야 될 입장이에요. 천안함. 그런데 그렇죠. 아마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아마 무슨 얘기인지는 아마 우리 세클리 글사대 대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천안함이 얼마나 우리 민족의 중요한 이치에 있는지 가슴 아픈 얘기죠. 사실상. 그런데 지금 뭐 표방하는 윤석열 정권 이런 그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정권이죠. 솔직한 얘기로. 누가 보더라도 천안함은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앞날을 그야말로 한반도의 어떤 허리를 두동강을 정확하게 낸 천안함이 두동강 나는 것은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반도가 두동강 나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대사상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안함이 두동강 날 때 그것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러면은 한강도는 이제 영원히 남남의 그런 파탄을 맞게 된다.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뭐 한치도 안 틀리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가 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그 우리 민족적인 그야말로 중요한 문제잖아.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누가 봐도 저는 그 당시 2010년도 2010년 아닙니까? 2010년 3월달 사고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 1월 3일부터 1월 2일인가 3일부터요. 광명정기부터 시작해서 제3차 그러니까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저는 이명박 대통령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실리적인 대통령이에요. 사실 그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때 했고 노무현 때 했던 남북 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의 그 보수 언론에 막혀서 진척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진척이 없다 하더라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내부적인. 그러다 보니까 진척이 없었죠. 그 어떤 그 목표나 우리의 어떤 이상, 민족의 어떤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비해서, 중대성에 비해서, 그런 와중에서, 그 이유는, 언론에서 밀어주지 않으니까, 막 그런 거죠.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와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획했던, 야심을 먹었던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저는 매우 높이 평가했어요. 그 당시에. 뭐 왜냐하면 남북 이 문제가 그게 뭐 좌든 우든 그게 뭐 호남 정권이든 뭐 영남 정권이든 아니면 뭐 다른 정권이든 누구든 간에 규칙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빨리 이 문제를 이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게 뭐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저는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차라리 이명박 같은 사람이 나와서 차라리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굳이 보수 언론의 반대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밀어줘 볼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 그러면 일사천리로 그야말로 이명박식으로 그야말로 그 전에 지지부진했던 김대중 때 참 좋은 생각은 갖고 좋은 이상은 있었지만 뭔가 이 통합이 안 돼서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저는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눈치를 채고 저는 당시 이화 정기를 때린 사람이에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종목 관련주로 아닌 게 아니라 상한가 랠리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죠, 종목이. 자,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주식시장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주식시장이 가장 똑똑한 시장인데요. 주식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시장이고 그래서 완벽한 시장이죠. 그 2010년 1월 초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줄을 때린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보통 세력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이제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일반인은 모르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알았느냐? 저는 그 이명박 그 대통령 자체에 대해서 좀 제가 아는 측에 있었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았어요. 이명박 대통령. 왜냐하면 그는 그 전부터 현대가잖아. 현대가로서 그야말로 사업가잖아. 사업가가 봤을 때 그 당시 남북이 경협이든 어쨌든 그런 문제로 그동안의 어떤 그런 것들을 끊고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목표를 세워서 나간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이명박 한테는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무대가 열린 거죠. 예를 들면 아니 현대건설 CEO 출신이잖아. 북한이 어떤 북한입니까? 뭐 지하자원을 하더라도 히토리오 하더라도 엄청나잖아.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또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성격적으로도 이명박 대통령 제가 좀 알아요. 약간 저랑 비슷한 성격이에요. 약간 약간 저도 엉뚱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발표를 선생님이 적어준 것을 엉뚱하게 해둔 사람이잖아. 약간 제가 그런 어떤 이해 있기 때문에 같은 이해선에서 제가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일을 아마 할 거다. 그건 전혀 발표가 안 됐었거든요. 그냥 모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일부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눈치를 까고 그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줄을 이제 매수를 했던 거죠. 쉽게 해서. 그런데 갑자기 천안함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엉뚱하게도.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다 얘기됩니다. 우리가 맞았어요. 이하정기 때린 광명정기 때린 사람이 맞았다니까. 제대로 때린 거죠. 저는 2010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평양에서 열릴지 서울에서 열릴지 그걸 몰랐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열릴 거로 저희는 예상한 거죠.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은요 다 고백합니다. 그거를 추진했던 뭐 임태희 이런 사람들하고 북한의 무슨 정보국인가 이런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도 한번 만났고 몰래요. 북경에서 만났고 그러면서 조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정보가 국정원급 그 정보가 시장에 샜던 거죠. 그러니까 빼어난 세력들이 정보통 세력들이 먼저 때렸던 거고 광명정교를 때렸을 거예요. 대장을 때렸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안 오는 종목을 저는 눈치 까고 때렸던 거고 자 이런 식이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하게 다시 한번 하냐면 여러분 한번 살짝 생각해 보십시오. 뭐 두 정상이 뭐 이명박과 그러니까 김정일이죠.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사실 김정일이도 사실 남북 문제만큼 굉장히 전향적이었거든요. 그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 가시잖아. 어? 아니 한반도에 사는 사람 남한이든 북한이든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거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5천 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중국에 편입이 안 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니까. 우리나라 고려 때도 그 대단한 그 누구냐 그 누르하친가 어떤 있잖아 그 양반도 고려만큼은 다른 나라는 다 복속했어요. 그런데 고려만큼은 도저히 저 나라는 그 민족의식이 너무 강력해. 과거 광개토 대왕의 그 영토 회복 의식이 강력한 민족이야. 이 민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마국 사동국으로 놓고 대두원 관계를 유지한 유일한 나라가 고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나라의 후손들인데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참 있었는데 그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저는 이런 시대에 제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주식이나 하고 있고 이 자체가 너무 슬픈 사람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는 뭐 유튜브하다 그런 얘기 했나요? 제가 만약에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이 정권 자체가 제가 좀 수상한 정권이에요. 좀 희한한 정권이 있을 수 없는 정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 유튜브 방송한다면 이 문제를 제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우리 민족의 문제, 더군다나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천안함 문제를 꺼낼 수밖에 없다.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천안함 제가 잠깐 그 2010년도 주식시장을 얘기한 것은 주식시장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모르면 그냥 주식시장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주식시장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유추할 수는 있잖아. 두 정상이 저렇게 남북 어떤 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몰래 어딘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천안함을 그 부하가 때려버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랬다가는 바로 사연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자, 이런 의문은, 이런 토론은, 이런 얘기는 우리 사회에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이런 것을 못하게 딱 막아놓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계속. 이게 뭐 부산 천안 문제뿐만 아닙니다. 모든 분에서 그래요.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 문희정이. 저는 뭐 이 양반이 어디 뭐 대학 교수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치고 참 잘 보네요.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의 어떤 이런 문제도 이거는 그냥 윤석열이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경상도 전라도지 여러 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다는 거는, 그거는 본인의 수가 그거는 부족해서 그런 거지. 이게 정치핵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게 뭐 정치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해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세상 사는 한반도 국민으로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이거는 잘못한 거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 나라가. 그런데 이거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받아들이면 돼요. 상대방도 그게 뭐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 사람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내 진영 논리로 내 편이니까, 남은 편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마치 이분도 얘기 잘하잖아요. 스포츠 경기처럼 마치 이거를, 이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를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 자체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거 가지고 여론조사합니까? 어떤 강도가 어떤 누구를 죽였어요. 어떤 무슨 이슈 있어. 예를 들면 폭도가 저기 서부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깼어요. 부쉈어요. 이거를 여론조사예요? 이거는 여론조사 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법을 어긴 놈들, 뭔가 불법을 저지른 놈들 그냥 잡아다 가두면 되잖아. 강도가 강도짓하면 이 강도가 강도짓한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것까지 여론조사하고 그런 것까지 펜을 갈라요. 그런데 또 골 때린 거, 그 전에 우리는 사전 좌우가 완전 이렇게 딱 갈라져가지고 50대 50으로 갈라져서 그게 또 통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언론 뭐 한쪽을 딱 이용해서 뭔가 그쪽으로 나가면 한쪽을 확보하잖아. 그러니까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이쪽이시자 해가지고 이런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저번에도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음이죠.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정치제도 그 사회 시스템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안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우리는 해결해야 돼. 위대한 지도자라든가 위대한 사상가들이 나와서 이제 국민들, 백성들을 깨우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그리고 어제 제가 사실 영남 분들의 그 특권 의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왜냐하면 제가 참 그 부담 가는 내용이죠, 이 내용도. 왜냐하면 제 방송 우리 세클턴 기사뿐만 아니라 저희 과거 제가 대학인들도 제가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또 서운할 수 있잖아. 저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방송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방송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방송하더라고요. 막 막혀. 내용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정리 좀 하자고 그러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 문제를 사실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만 풀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또 한번 또 발동할 수 있어요. 자, 도약할 수 있죠. 이런 아픔을 겪고. 그렇지만 이 문제를 못 풀으면 동북아의 갈라파고스 같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야말로 동북아에서도 그야말로 이상한 나라. 그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그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특권 의식에 대해서 제가 사실 버벅댔기 때문에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한 번만 더 얘기하자고 그러면 영남 분들은 저도 항상 고민을 한다고 그러잖아. 아니 결국은 갈 때는 한반도예요. 영남 분들은 이번에도 그러잖아. 어제도 제가 얘기 잘했더라고요. 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아마 영남 분들도 야 저거는 아니다. 윤석열 저건 아니지. 응? 그리고 국힘다. 저 방법이 저건 아니다. 차라리 저거는 그냥 윤석열 손절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싸우면 되잖아. 정경 가지고 대선하면 되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이 전략만 잘 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잘했다면 이 계엄의 이 문제를 잘 해결됐다면 깨끗하게 손절 뭐 이런 방법이죠. 자 그러면은 게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은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자꾸 이거를 진영 논리 여론 조사하면서 팽팽하게 또 이렇게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러면 문제가 된다니까 나라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고통을 지금 겪어야 하는 거라니까. 그 사이 중국은 정치제도 한번 공부하십시오. 중국은 완전 다릅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중국은 아마 지금 이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해도 지금은 1등이다. 1등을 할 수밖에 없어. 벌써 거기다가 적당한 외부의 공격까지 있어요. 외부의 공격, 미국의 공격 하려면 제대로 할 것이지. 어설프게 하니까 오히려 중국만 더 강화시켜버린.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그 엄청난 땅덩어리가 우리는 정말 작은 땅덩어리 5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중국은요 이 조직력이라든가 이 뭐랄까 이런 것들이 야 이게 정말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난 아닙니다. 저렇게 큰 땅덩어리가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이렇게 작은데 남남으로 갈리고 남남은 또 동서로 갈리고 또 동서는 통서도 갈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중국하고 일단은 뭐 기술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또한 또 어떤 것이 있어요. 그 국민성 약간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업 뭐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을 엄청 숭상해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공대 이런 데 선호 현상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국가 공대를 기꺼이 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뛰어난 애들이 들어가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는 이런 것들이 장난 아니고요. 또 국가는 그것을 다 보여줘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지난 40년 동안 국민들로 하여금 신념을 믿고 따라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구호만 그쳐서는 안 돼요. 직접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중국은 보여줬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국가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지금 저 힘이 장난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만만하게 보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았다가 어느 날 털크덕 이렇게 만난 겁니다. 지금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경고를 한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뭐 특권의식 관련해서만 제가 어차피 얘기를 꺼냈는데 이렇게 제가 시원하게 제가 얘기를 못한 측면이 있어서 조금만 정리 한 번 더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영남 분들이 우리만 박정희만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10위 뭐 이런 어마어마한 가난을 다 떨치고 했을까? 그리고 저쪽에 뭐 대표적인 뭐 김대중이라 합시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어쩔 때는. 왜냐하면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갈라서 얘기하면 그게 교수법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뭐 김대중 뭐 좋아하거나 싫어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교수법 차원에서 자,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런 특권의식 속에는 우리만이 할 수 있었다. 만약에 저쪽에 맡겼으면 김대중을 맡겼으면 빨갱이 국가 우리는 완전 가난을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프레지어 보고서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제 말은. 오히려 근데 프레지어 보고서가 보통 보고서가 아니거든요. 그냥 누가 어떤 한두 사람이 그냥 만든 보고서가 아니라 그건 AIT라고요. 그게 있었어요. 그 개발 원조 계획이 있었다니까. 그것도 50인위원회였어요.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었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가 세웠던 그 경제개발 보고서는 정말 진짜 이래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보고서. 그래서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일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수출 전략 이런 것들이에요. 박정희는 사실 그 당시 수출 생각한 정도가 토끼털 이 정도였어요. 이거는 여러분 공부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우리나라는 또 삼성도 있죠. 삼성이 중요하잖아요. 삼성.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박정희랑 삼성이랑 진짜 안 좋았어요. 또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돌아가시니까 삼성이 큰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프레리즈 보고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랑 왜냐면 어차피 미국은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먼저 세 가지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왜 원조를 하죠? 왜 도와줬죠? 우리를? 왜 남한을 서독을 왜 도와줬어요? 그거는 체제 경쟁에 미국에 유리한 거니까 도와줬어요. 이 뉘앙스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박정희 아니라 누가 당시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 시점, 그 시대가 그랬어요. 1961년 케넷 AID를 아셔야 돼요. 자, 이때는 누가 되더라도 남한과 북한 위치가 좋았죠. 냉전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프레지의 보고서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가 그러냐면 참 우리랑 맞지 않는 피민주적이고 아마 71년도 특히나 그 김대중 박정희 선거 때 어떤 무서운 일이 있었잖아. 현해탄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계속 김대중을 구해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우리랑 맞는 스탠스였던 정권이 남한에 들었었다면 경제 발전이 훨씬 빨랐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 와중에 우리가 정황적으로 그 전에는 특권의식을 가진 영남 분들은 김대중 하면 무슨 빨갱이다 이렇게만 오해만 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만 이런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속에서 본 상황에서는 김대중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IMF를 정작 극복했던 모습이라든가 그 이후로 노무현 정권이라든가 그동안 특권의식에 쌓인 사람들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진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해버렸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정황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프레이지의 보고서를 기초로 보거나 했을 때 과연 영남 분들이 오늘날 특권의식이 과연 정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용서되는 제가 전환길 방송을 보니까 저는 또 한 번 제가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특권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특권의식에 빠져 있다가는요. 그야말로 외로움, 갈라파고스성에 스스로 갇혀있는 어떤 격이 될 수 있어요.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개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 지금 현중정서, 반중정서 엄청나죠. 자, 원래 우리나라는 반중정서가 조금 있었어요. 6.25 때 중공군이 참전했거나 동북공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만 이토록 반중정서가 요즘처럼 현중정서 또는 정치적으로 비화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왜 최근에 갑자기 정치적으로 현중정서, 반중정서가 비화되면서 외교까지 저렇게 단절시키는 어떤 이런 극단적인 정치가 나왔고 더군다나 중국이란 나라 기술도 약하고 정말 앞으로도 별볼 없다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저도 찬성해요. 그렇지만 중국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다 봐도 사상가로서.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정책은 분명히 우리한테 나중에 큰 과거 130년 전에 우리가 일본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외놈 하다가 일본한테 당했듯이 중국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짱깨 하다가 우리가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벌써 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외교 이런 것들도 잘못된 정책일 수 있잖아요. 이 중국 정책이. 자,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책에 보면은 그 나라의 외교 또는 정책 이런 것들은 국민의 수준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 있어요. 국민의 수준이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결정한 게 아니고 국민의 수준이 결정한다. 저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윤석열이가 대중국 정책 또는 남북 정책을 저렇게 파탄으로 몰고 간 그 이유도 윤석열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윤석열이 지지자들이
너무나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상대 당을 또는 예를 들면 문재인의 저는 문재인이가 그렇게 친중 정책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할 만큼 했어요. 그 정도 선에서 나름 순수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우리나라에서는요. 한쪽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한쪽이 되면 우리는 그건 여도 보도 좌도 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좌를 뭐 우를 막 그런 시각에서 저는 객관적으로 저 위에 감정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똑같아요. 지금 윤석열 관련해서 무슨 정책이 나와도 무조건 반대만 하잖아. 예를 들면 저는 한일 관계를 좀 회복하겠다는 이런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정권 내에서도 저는 이렇게 분류해서 봐요.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게 맞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방향이 맞다고 그러면 큰 틀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싫어해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정권 때도 사실 중국 문제만큼은 또는 남북 문제만큼 굉장히 전향적으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경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전라도 경선을 떠나서. 그러는데 너무나 그거를 사람들이 싫어하다 보니까 남북 정책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싫어했고 윤 지지자들이 구체적으로 영남 분들이 아무래도 영남 분들이 그리고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잖아 솔직히. 혐오, 반중을 현중으로 이끈 사람들도 지역적으로 따진다면 호남보다 영남이 압도적이에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분들의 어떤 그 특권의식, 뭔가 이런 어떤 생각들이, 뭔가 잘못된 어떤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윤석열이를 움직이게 한 거죠. 윤석열이 별로 생각이 없잖아. 그냥 지지자들이 그렇게 문재인 싫어하고, 문재인의 친중 정책 싫어하고, 친중 정책도 아니에요. 중국 정책 싫어하고, 남북한 관계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가본 거죠. 왜? 우리나라는 늘 그럴 위험성이 있는 나라예요. 왜? 상호 대립과 분열이 엄청나게 극심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냥 저쪽 정권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반대.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이게 말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도 역전당하고 있는 거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대로 가다가는 동북아의 갈라파고스 성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려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